자, 은행은 대출을 하면 그 대출 여신에 대해서 자산 건전성 분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보내드리는 자료에는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건전성은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음은, 충손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조금 이제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은행인데 어떤 중소기업에 100억 원을 대출을 해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00억이 대출이 나가면 이 대출받는 사람이 사기치는 게 아니면 이 100억이 대출 나가자마자 부실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100억 나가자마자 이게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으로 분류를 하고요. 정상으로 분류를 해도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옛날 KGAAP 기준으로는 0.85%, 기업 대출의 경우는 0.85%를 충당금으로 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이 100억을 대출해주면 처음에 정상으로 분류되고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충당금은 8,500만 원을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상에 분류되고 쌓았는데 1년 동안 계속 이 100억 빌려간 차주가 이자도 꼬꼬박 내고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정상에 분류되어 있겠죠. 이럴 경우는 처음에 분류될 때만 충당금을 쌓고 그 이후에는 충당금을 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100억 빌려간 사람이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연체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때는 등급이 정상에서 요주의로 내려옵니다. 보통 1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요주의로 분류를 하고요. 요주의는 충당금을 7% 이상 쌓아야 됩니다. 기업대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정상으로 처음 분류할 때 8,500만 원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제 요주의로 떨어지면 7%, 7억 이상을 쌓고 있어야 되니까 추가로 6억 1,500만 원을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됩니다. 그랬다가 얘가 요주의로 분류됐는데 연체를 꺼요. 다시 이제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정상이 되면 이때는 요주에 있던 것들이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요주에 분류되면서 7억원 충당금 쌓고 있었는데 정상으로 올라가면 8,500만 원 쌓으면 되니까 이번에는 6억 1,500만 원 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요주에 있던 여신이 정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연체가 장기화,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등급이 고정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고정은 회수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20% 이상, 회수 의무는 회수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50% 이상 이렇게 충당금을 옛날 K갭 기준으로는 쌓습니다. 그래서 이 회수 가능한 금액이 뭐고 불가능한 금액이 뭐고 고정 회수물은 뭐냐? 제가 중소기업에 100억을 빌려주는데 담보나 보증이 없고 100% 신용으로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담보를 증거하거나 보증서를 증거하거나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100억을 빌려주는데 공장 70억짜리를 담보로 잡고 신용으로 30억을 빌려줘서 총 100억을 빌려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차주가 100억을 빌려가서 나중에 100억을 못 갚아요. 그러면 은행은 결국 이 공장을 팔면 70억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장의 가치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70억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공장 70억은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신용대출은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출 나갔을 때 정상으로 100억 분류돼 있다가 연체가 발생되면 정상에서 100억 없어지고 요주로 100억을 분류하고 있다가 연체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담보가 있는 부분 70억은 고정으로 분류되고요. 담보가 없는 회수 불가능한 30억은 회수문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억은 20% 쌓으면 14억을 쌓아야 되고요. 30억은 50% 쌓으면 15억을 쌓아야 됩니다. 합해서 29억을 쌓아야 되는 거고요. 요주의 때 7억을 쌓고 있었는데 고정 이하로 내려가면 29억을 쌓고 있어야 되니까 최소 추가적으로 22억이 더 쌓게 되는 겁니다. 추정 손실은 100% 손실이 추정된다라고 해서 100% 쌓습니다. 자, 등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충당금이 늘어나는데 특히 고정 이하로 떨어지면 충당금이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면에 나빴던 애들이 좋아지면서 환입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분기의 충당금은 신규 대출이 나갔을 때 기본적으로 쌓아야 되는 충당금에다가 여신이 등급이 안 좋아지면서 악화되면서 추가적으로 쌓는 부분. 근데 이제 모든 여신이 악화되는 건 아니고 일부 여신은 또 좋아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급이 올라가면서 환입되는 부분, 이 부분이 다 네팅이 돼서 그 분기의 대손 충당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분류 중에서 제가 요주인은 한 달 이상 연체, 고정 이하는 3개월 이상 연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건조성 분류 기준이 연체 기준만 있는 게 아니에요. FAC라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고정 이하로 분류되어 있는 여신, 고정 이하라고 하면 고정과 회수음은 총소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 NPL 비율은 전체 5가지 총 여신 중에서 고정 이하로 분류되어 있는 여신의 비율이 NPL 비율이고요. 아까 요 설명드릴 때 연체 기준만 설명드렸지만 요거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주이나 고정 이하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NPL 비율은 건조성 분류상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의 비율이고 연체율은 이거랑은 상관없이 실제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여신의 비율이 연체율입니다. 그래서 NPL 비율과 연체율은 똑같진 않지만 트렌드는 아마 방향성은 비슷할 겁니다. NPL 비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고 이게 떨어진 애들이 많다는 거니까 연체율도 일반적으로 올라가게 마련이고요. 연체율이 NPL보다는 약간 선행 지표겠죠.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NPL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게 뭐 0.85%, 7%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갭 2011년도 IFRS 도입되기 이전의 충당금 적립 방법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해를 하기 쉬우시라고 예시를 들으신 거고요. 요즘은 이렇게 충당금을 쌓지는 않아요. 요즘 어떻게 쌓냐면 2011년에 IFRS가 도입이 됩니다. 예. 이전에는 당연히 K갭 기준으로 충당금을 쌓았을 거고요. 지금은 IFRS 기준으로 충당금을 쌓습니다. 옛날 K갭 기준 충당금은 금융감독원 요구 적립률,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적립률과 EL 중에 맥스, 보수적인 기준으로 쌓습니다. EL은 뭐냐면 expected loss라고 해서 예상 손실률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예상 손실을 추정을 해서 쌓는 충당금, 금감원이 요구해서 쌓는 충당금을 두 개를 비교해서 보수적인 걸 쌓는데 보통 요게 더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쌓았고요. 금감원 요구 적립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정상에서 얼마가 손실할지 모르지만 0.85%는 쌓고 있어야 부실에 대비하는 거다. 요주인은 7% 이상을 쌓고 있어야 부실에 대비하는 거다. 금감원이 정해준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쌓았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IFRS가 도입되면서 IFRS 때는 충당금을 과거 5년 동안에, 물론 이제 5년이 고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5년 동안에 실제 발생된 손실률 기준으로 충당금을 쌓는 겁니다. 이거는 예측하거나 이러지 않고 지금부터 과거 5년의 손실률을 보고 그 손실률이 0.5%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가정하고 0.5%라고 쌓는 겁니다. 근데 한 2년 지났어요. 근데 2년 지나서 과거 5년 동안을 봤더니 0.5%가 아니라 1%다. 그러면 또 1%를 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경기 순응성을 확대시킨다는 뭐 그런 이제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경기 사이클입니다. 경기 초불황기, 경기 초호황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지금 은행이 이 불황의 끝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경기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동안은 불황이었기 때문에 손실률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러면 충당금을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지도 불구하고 많이 쌌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경기가 초호황의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직전 5년 동안에는 호황기였기 때문에 손실률이 되게 낮았겠죠. 그러면 충당금을 적게 샀습니다. 그랬다가 충당금을 적게 쌓아서 이익을 많이 내서 배당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경기가 엄청 나빠지면 기존에 있는 여신을 회수하면서 경기를 더 악화시키고 경기 순응성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우려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2018년에 IFRS 9이라는 게 도입돼서 실제 발생 손실률 기준에다가 플러스 기대 신용 손상 모형, 예전에 예상 손실률하고 비슷한 거고요. 요거를 이제 가미해서 충당금을 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해준 비율대로 충당금을 쌓았다면 지금은 실제 발생 손실률과 예상 손실을 가미해서 충당금을 쌓았는데 어떻게 쌓냐면 이 IFRS 때는 익스포저에 여신이죠. 곱하기 PD. PD가 이제 probability default입니다. 부도율이고요. 곱하기 LGD. 이거는 loss given default. 부도시 손실률을 곱해서 충당금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율에 이전에는 실제 발생된 손실률만 들어갔지만 지금은 약간 예상 손실이 이제 가미돼서 들어가서 이제 쌓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감독 당국이 코로나 때 은행들이 대출 만기를 몇 년 동안 연장해주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연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연체가 발생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체나 이런 것들이 낮다고 하더라도 보수로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추가 충당금 적립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부도율을 현재의 기준보다 더 올리거나 부도시 손실률을 올리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충당금을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2021년에 충당금 적립 정책이 옛날에 K기획 기준하고 지금하고 이제 달라졌는데 저희가 은행의 위기가 1997년 IMF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은행의 위기가 있었고 IMF 때는 은행들이 적자가 났고요. 충당금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이익이 적자가 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충당금 증가로 인해서 순이익이 50% 정도 반토막 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충당금이 크게 늘면서 이익이 안 나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뭐 코로나 이후에 경기 안 좋아지면 은행의 충당금이 크게 늘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사실은 이제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충당금이 그렇게 크게 늘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 고정 부분은 담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 담보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이 70억을 다 회수할 수 있냐는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담보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K기획 기준으로는 무조건 고정 이하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담보가 있는 부분도 고정으로 하고 충당금을 20% 적립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은행이 공장을 팔아서 회수하면 이 20%가 충당금 회수가 됐겠죠. 결국 조금 더 현상보다 지나치게 많이 적립했다가 환입되는 이제 그런 구조들이 많았었고요. 특히 이때랑 이때는 IMF 때는 주로 이제 대기업, 한복, 지금 이제 우량 기업인 기아차, 하이닉스 이런 데들이 다 부도가 났던 때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2008년에도 조선, 해운, 건설 뭐 이런 주로 대기업 쪽에서 많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 대비 담보율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돈을 빌리고 싶어서 은행에 갔는데
대출 좀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 삼성전자한테 담보 100%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업은 담보율이 적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이 문제가 발생해서 부실이 생기면 그만큼 은행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과거에는 담보가 있는 부분도 충당금을 일단 쌓고 담보가 없는 부분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부실이 나면서 이 충당금이 이제 크게 늘어났었던 사례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충당금을 익스포저 곱하기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기업에 100억을 빌려줘서 익스포저가 100억이에요. 근데 그 기업의 부도율이 10%예요. 예를 들면. 예. 그러면 충당금은 이제 10억을 쌓아야 되는데 LGD 부도시 손실률이 담보가 200% 잡혀 있어가지고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적어요. 그럼 손실률이 0%겠죠. 지금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충당금을 안 샀습니다. 예. 과거에는 어쨌든 연체가 발생하고 고정이하로 떨어지면 충당금을 쌓았다가 환입되는 구조였고 옛날에는 이제 대기업 위기였기 때문에 충당금이 조금 많이 들어갔던 반면에 지금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호 뭐 이런 여신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중소기업과 소여신의 보증 내지 담보 비율이 은행이 평균적으로 85%에 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00억 빌려줬을 때 얘네들이 다 부실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은행에 손실이 갈 수 있는 거는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그 15%도 이전에 이제 뭐 금융당국이 충당금 보수로 쌓아라고 하면서 충당금이 일부 많이 쌓여졌기 때문에 실제 은행 손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 때는 충당금 때문에 이익이 크게 흔들렸던 사례가 많지만 지금은 일단 충당금 정리 방법 자체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호나 중소기업 이런 데들은 담보나 보증 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충당금이 경기가 웬만큼 크게 침체 국면에 들어가지 않으면 은행이 뭐 충당금이 좀 늘긴 늘겠지만 과거처럼 막 이익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충당금이 크게 늘어나지는 이제 않는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뭐 과거에 최근 4년 동안 충당금을 미리 좀 많이 쌓아놓은 부분도 일부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충당금 쪽에서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결국 이제 이게 충당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 건전성이 안 좋게 변해서 추가로 쌓는 건데 이 건전성이 안 좋게 되는 이유는 일단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연체가 발생하면서 여신들이 건전성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경기가 괜찮은데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은행이 그 기업의 선별을 잘 못해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대출해준 기업만 계속 안 좋아지면서 이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드물고요. 왜냐하면 은행별 리스크 관리 차별화가 크진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기 요인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은행 충당금이 2012년 기준으로 이제 매년 떨어져 왔습니다. 예, 떨어져 왔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충당금을 크게 늘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주가는 이익은 크게 안 떨어졌지만 큰 폭으로 빠졌었고요. 그 이후에 경상 기준으로는 약간씩 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이제 추가 충당금 때문에 충당금이 좀 늘었는데 2023년에 경상 기준으로는 7조 원대의 충당금이었는데 추가 충당금을 6조 원 이상 쌓아가지고 13조 원 정도 충당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추가 충당금이 작년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경상으로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로는 당연히 충당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는 전년 대비 충당금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이제 많이 전년 대비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